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수라 공작단입니다. 경희대학교 고대사 고고학연구소와 서플러스 글로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플러스 글로벌의 김정웅입니다. 예명은 브루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제 좌측에 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진행을 맡으신 네, 경희대학교에 있고요. 본명은 강인욱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강가딘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겠습니다. 강인욱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 방금 전에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정호재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재입니다. 저는 동남아, 아시아, 그리고 이제 예, 한류를 연구하고 있는 예, 연구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예, 초보 연구자인데요. 예,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동남아 최근 한 4, 5년 예. 현장 체험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페북 보니까 공부하시느라고 엄청 힘드신 것 같은데, 특히 영어와의 전쟁을 네. 하시느라고 아주 힘드셨던 것 40대가 영어가 예. 늘지 않는 나이더라고요. 해보니까. 40대가 지금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정 작가님 캐리어를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멀쩡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지역학을 공부하시는 특히 국내도 아니고 해외 가서 그런 것들이 참 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정도 배경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기자적 자질이 좀 부족했다는 건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기자들은 한국 사회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자들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고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비교 대상을 찾아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좁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국가는 이제 중국과 북한과 일본이 있는데 한국하고 비교할 수기엔 너무 다른 나라들이에요. 되게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미국 아니면 유럽 국가들인데 거기는 완전 이제 배경이 다른 거죠. 문명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보려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사와 제국주의 역사까지 봐야 되는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동남아시아가 생각보다 규모라든지 지정학적 요소라든지 서구와 대항했던 역사들이 한국과 굉장히 이건 유사점이 너무 많은데 단 한 번도 누구도 동남아시아와 한국 사이 관계를 뭐가 좀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이걸 좀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 사회의 관계성을 좀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좀 균형이 되면은 우리가 한국의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조금 늦은 나이에 대단한 용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성과는 좀 미미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겸손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정호재 작가님 사실 별명을 해야 되는데 고민했어요. 근데 우리 정 작가님은 그냥 성함이 별명이다. 호재. 좋은 기회 아닙니까? 성함이 호재예요. 참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두 책이 앞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같이 오늘 북토크를 하는 그 주제는 아시아 시대는 K-팝처럼 온다. K-팝 BTS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더 심오한 우리 동남아에 대한 저는 이게 죽비소리 같았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이 동남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미지의 땅 동남아시아였다. 사실 선생님은 아시아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셨는데 저한테는 그냥 동남아시아로 저희는 통칭하는 게 더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휴양지로서의 동남아시아 이외에는 거의 아는 게 없었거든요. 굳이 동남아를 택한 동기?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저희 세대부터 사실 여행 자유와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대학 때는 보통 이제 유럽을 가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과 이제 독일을 가는 게 90년대 후반에 꿈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레저와 휴양지로서의 동남아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에 이제 세계화의 물결을 한국이 타면서 중국과 아시아, 일본에 대한 어떤 교류, 직접 교류가 늘어나면서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죠 대부분 이런 곳에 사실 이게 지리적인 연관성이 되게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남미에 대해서 아무리 관심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남미를 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제 중앙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아시아를 가고 싶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비즈니스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중앙아시아는. 맞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이 굉장히 많은 쪽이 사실은 남은 게 동남아시아 하나밖에 없는데 이 남방은 한국인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심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인종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거의 열려있는 거의 마지막 이제 미지의 대륙인 거죠.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어떤 담론이 형성이 안 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남아시아가 한국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출장, 그러니까 회사를 비즈니스 출장으로 100번 넘게 간 것 같아요. 100번씩이나. 하여튼 뭐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동남아를 좀 아슬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거는 내가 정말 껍데기 피상적으로 알았고 동남아 국가들을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은 정말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뭐 이렇게 동남아에 대해서 새롭게 인사이트를 새롭게 인식을 준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진작에 읽고 싶었는데 약간 늦게 봤어요. 사실 그 이유 중 하나가 K-팝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첫 페이지에는 K-팝이 나와서 네. 막 이끌었는데 정작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뒤의 내용들이 정 작가님의 어떠한 그 문제의식이 저하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정반대로 이 북방을 비춰가서 한반도를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베리아를 가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이 정반대로 남방을 갖다 보셨다는 것도 있고 네.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북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결코 북방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시베리아가 엄청 넓고 다양한데 그냥 퉁쳐서 북방 이거 근데 저도 똑같이 반성했어요. 동남아는 정말 다양하다. 여기서 나오는 미얀마, 태국, 특히 싱가포르, 대만 정말 다양한 나라 각 장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개설서가 아니라 본인이 느꼈었던 그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내가 이제까지 느껴왔었던 동남아는 모호하게 통합된 한 상상의 집합체였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앞으로 함부로 동남아란 말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차피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관련돼가지고 저도 궁금했던 게요. 계속 이 책에서 아시아를 강조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시아라는 것이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동남아시아를 통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향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그 규정을 하신 거를 제가 있는데 넘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지난 5년간 아시아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게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다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아시아가 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아시아가 없다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대안적으로 아시아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제 저도 혼란스럽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아시아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는 굉장히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K-팝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 바깥의 아시아를 볼 때 가졌던 관점이 뭐냐면은 태국은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 사회일 거야. 인도네시아는 정말 신비로운 사회야. 미얀마는 완전 이건 뭐 그냥 은둔의 왕국이야. 이건 진짜 이거 한국이 절대 미얀마 이해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 뭐냐면은 아시아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K-팝으로 저는 이제 아시아를 설명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K-팝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간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게 다양하지만 아시아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강남 대치동에서 공부하고 나온 친구들도 K-팝을 좋아하고 이 미얀마 산속에서 진짜 뭐 단 한 번도 이 현대적인 문명을 못 본 친구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K-팝을 좋아하고 현대적인 어떤 혹은
전통적인 어떤 공통성 위에서 우리가 뭔가 이 아시아적인 보편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런 우리가 그걸 모든 것 통합할 수 있는 최근의 이슈가 저는 K-팝이라고 봤고, K-팝을 다 좋아한다면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대화를 하면서 그 각 나라들의 그 문화들이 한국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다 우리랑. 어떤 뭐 제도적 시스템도 얘기하셨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쭉 보았는데 이게 반도체랑 되게 비슷해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성장한 게 뭐 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산업 기반이라는 게 그냥 뭐 회사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뭐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인력도 양성이 돼야 되고 이렇게 발전 단계 과정들이 있는데 K-팝의 발전 과정이랑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성장 과정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특히 축적 후 발산 이게 상당 기간이 축적이 되고 발산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뭐 K-팝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하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물론 뭐 삼성전자 90대 후반부터 뛰었지만은 이게 떠오르는 거랑 굉장히 궤적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문명에서 그 반도체도 문명이라고 한다면요. 물질 문명이니까 K-팝이랑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문명인데 이해로 참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약간 황당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바라봤었던 이 책에서 느꼈던 가장 큰 거는요, 역설적인 아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두 개를 표현한다면은 에러번스하고 아이솔레이션이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오만한 아시아의 모습을 봤어요. 일본이 그 근대 성공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여기서 나오지만 특히 그 아웅산 수지, 아웅산의 그 군복,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에서 그 현대 그 군사 기술을 배운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결국 그 나라의 국부가 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도 그렇죠. 최근에 또 중국이 또 그렇게 너희들 여기 재밌었던 게 베설 스테이트라 가지고 모든 너희들은 다 우리 조공국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극도의 그 오만함 그걸 보여주는 게 아시아라면은 또한 동시에 지나칠 정도로 고립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기 자괴감 가지면서 아니면 뭐 북한 같이 아예 고립되어 버린다든지 중국은 그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화교들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그 오만함을 가지면 동시에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자신들을 하나의 어떠한 커다란 천자 공국화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경제 발전 도식도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약간 전체주의에 기반하는 데 반해서 한국이나 대만은 그 좀 보편적 자유주의에 기반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와 같은 이중성이라는 것 약간 좀 역설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는데 그 아까 말한 거 연장선이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중국과 일본으로 대표된 두 아시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시아를 대표한 두 가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래된 이제 중화 문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최근 100년간을 유지해온 일본 문명이 있는데 그 흐름을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문명의 힘인 거죠, 사실은. 일본의 힘이 아니고 중국의 힘이 아니라 그걸 모든 그 문명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어떤 개개인들의 열망과 이제 국가들의 열망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리전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과잉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전쟁과 이제 지역적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아 문명은 다 중국 거야. 이래 버리면은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랬죠. 조선이 문명한 건 다 일본 덕이야. 이렇게 이제 일본이 자기의 어떤 문명의 힘을 스스로 너무 고취돼서 그것을 사유화하고 국가화하고 내셔널라이즈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지역의 평화가 깨지는 건데. 제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그와 같은 모든 그 에러건스, 오만함의 그 정점의 그 위에는요. 서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 뒤에는 서양화가 됐다는 것이 왜 에러건스의 그 오만함의 그 절정이었는가가 참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어떤 모순의 충돌 지점이거든요. 동남아시아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장 섬이 많은 지역입니다. 섬과 해안선 길이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라서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그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는 데는
거의 뭐 18세기가 19세기 다 돼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는 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15세기, 16세기 포르투갈부터 거의 모든 세력이 이제 동남아에 집결을 해요. 집결을 해서 거기를 완전히 이제 플랜테이션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는 이제 사실 식민주의 역사가 길게는 뭐 4,500년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처절하죠. 네, 식민 역사가 처절한데 그것을 극복하려는 역사 역시 대단합니다. 그 자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 역사들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학자들이 그 어떤 그 식민주의 역사, 그 문명의 역사와 서구 문명의 역사죠. 서구 문명과 그 자주권을 지키려는 그 싸움의 역사가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양쪽을 전부 다 조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아시아 역사에서 그러니까 사실 동남아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북아가 사실은 좀 덜 당한 측면도 사실 있긴 해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 생각 못했습니다. 예. 저도 근데 재밌었던 게 예. 플로럴 스테이트라 해가지고 이 동남아의 그 핵심을 인도에서도 오고 뭐 거기 또 무슬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중국은 이쪽을 웨스턴 스테이트 본국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그 다양성 이걸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섬이 많다는 거. 아,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들이 모여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저같이 저기 북방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봉제 산업 얘기를 하셨어요. 예. 1980년대에 1위의 뭐 그 메리아스 공장들부터 시작을 해서 칭다오, 광저우, 뭐 스마랑, 양곤 이게 한 4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 인더스트리들이 어떻게 글로벌하게 공급망들이 바뀌었는지를 쓰셨는데 정호재 작가님의 글은 이런 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 지역도 방대하고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큰 스케일로 담는 이런 거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서 근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 서 있는 지점에 따라 달라져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발로 움직여서 한국을 말씀하신 대로 만주에서 보는 한국하고 상하이에서 보는 한국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보는 한국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네, 왜냐면은 그게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원하는 한국상이 다 다르고 동남아에서 바라보는 한국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나 그러니까 미얀마를 가보니까 또 거기는 거기 산업에 따라서 한국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싱가포르는 또 싱가포르 요구해서 한국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러 지점들을 가서 한국을 봤기 때문에 약간 그 포인트가 여러 바뀌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책에서 저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했던 게 시공적으로 넓은데 각각의 챕터가 상당히 뭐랄까 발로 썼다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쁜 뜻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가면서 몇 년간의 경험이 놓여 있으면서 내가 10년 전에 봤었던 누구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그때의 그 개념이 지금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녹여내시는데 경험만큼 이렇게 중요한 그 글을 재미있게 하는 요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본 분 중에 하나가 챕터 끝날 때마다 다 이렇게 PS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의 추신이죠. 그래서 1번 뭐 몽골 모델 폭사 사건은 한국의 장자연 사건, 뭐 2번 마하티르 선택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전 이게 더 재밌더. 이렇게 하는 형식을 처음 봤는데 이거 저 수업 교재 때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많이 보라고 학생들. 사실 본문보다 PS가 더 재밌었던 적이 많았어요. 굉장히 재밌게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글 쓴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니면 독창적으로 창안내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이제 지역 얘기잖아요. 대부분 다 지역 얘기인데요. 지역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풀어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번역의 문제거든요. 지명하고 인명이 우리 입에 딱 안 붙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 소설 보면은 짜증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순자, 민자 이런 게 되게 쉬운데, 근데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말이 이제 지명과 인명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독자들이 읽다가 이제 포기하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의 이제 동대문 이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글을 쉽게 쓰려고 노력한 이유는 문맥을 어떻게든 한국식으로 주고 싶었어요. 한국 문맥을 주고 한국 사례랑 좀 끼워 맞추고 싶었거든요. 동남아시아를 전달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는 동남아 사회가 한국 사회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정치적 사건이나 거기에서 사회 구조가 갖는 모순점이 우리가 겪은 거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이제 PS를 쓴 거거든요. 아, 예, 예. 네. 우리가 겪은 거랑 같은 거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사건이다. 라고 이제 힌트를 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구슬이 사마리아도 끼워야 법인데 수많은 섬들과 우리를 끼는 한나의 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K-팝이었다라는 것이 이 책이 아마 네. 관통하는 흐름인 것 같았어요.